교육의회 회장이신 본각 근 스님께서 직접 나오셔갖고 차도 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이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온 이유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세상에 지금 변화가 굉장하죠. 자고 깨어나면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근데 부쩍 요즘 많이 등장한 게 인공지능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호기심에서 흥미거리로 접하던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커다란 흐름에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고, 그 큰 물결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소위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작년부터죠.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의 충격, 하나의 변화도 우리가 다루기가 힘든데 졸지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해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경랑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안에 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불자님들,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 경랑, 이 큰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 인공지능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불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불교 철학적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의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까지 쭉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궁금해하실 대로 우리도 다들 요즘 성질이 급하시잖아요.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성격 급하게 가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마음을 챙기면서 고요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갈 길이 멀다는 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유튜브로 지금 이 강연이 나가고 있는 것도 아는데 모쪼록 조금이라도 배운다기보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제공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게 무슨 결론이야 할 건데, 데이터, 그리고 첫 번째도 데이터, 두 번째도 데이터, 세 번째도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몇 년, 2년 됐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인 한국 제1교포 기업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오셔서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있었죠. 당신은
지금 전 세계에 앞서가는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고 계신데, 만약 당신의 아들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시키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을 시키겠다고 하는 해갖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처럼 우리 한국 불교가 이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중요한지, 과연 이게 우리의 이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풀어갈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이중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성 용어로 퍼펙트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폭풍우이더라도 바다에서 그 폭풍우 2개가 만나면 엄청난 형태의 허리케인, 태풍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퍼펙트 임팩트라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죠. 거의 높이가 12m가 넘는 저런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하는 기상현상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퍼펙트 임팩트라는 얘기를 기상용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현상들을 다룰 때 2개의 현상이 만나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더블 쇼크라고도 할 수 있고 퍼펙트 임팩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중 충격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이 2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지금 다가서 있는 상태죠. 다음 보실까요? 우리 기술 오래 하시는 우리 스님께서 아까 완벽하게 준비가 됐었는데 또 막상 또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발 더 넘겨주실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산업혁명 말은 이미 잘 들어보셨죠? 뭐 중고등학교 다 배웠을 테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 전기기관을 만들었고 2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사회가 된 거고요. 3차 산업혁명이라면 우리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죠. 어찌 보면 학자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을 잘 만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실 테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전화는커녕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세가 드셨던 분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간에 다 스마트폰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인터넷도 검색하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또 자기 손주들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항상 10년 전에도 그래왔고 20년 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건 우리 일상처럼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컴퓨터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디지털 혁명 시대, 인터넷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웬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대도 저물고 있고 그보다 더 한 발 앞선 또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당장 내용적으로는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다들 4차 산업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러면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쭉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쭉 쫓아와 봤는데 다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변화가 폭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 언어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설명이 닐 거센필드라는 교수가 그 얘기했던 뒤에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오늘 기원보다도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느냐? 여러분들 스위스 가보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에 가보면 그 다보스라는 조그만 휴양 마을이 있다 그럽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휴양지 마을이 있다 그래요. 경치 좋은. 근데 그 다보스에서 전 세계에서 돈 많고 경제적으로 힘께나 쓰는 대통령이 됐든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세계 경제 회의 포럼을 엽니다. 근데 거기서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었는데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 그 스위스에 모여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만큼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이나 데이터 경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형태의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퍼졌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제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클라우스 슈바프가 책도 많이 쓰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2014년도 좀 넘겨주실래요? 루치아노 플로리다라는 요 옥스퍼드 철학과 교수가 2014년에 4차 인간, 4차 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이미 출간을 해서 디지털 사회 변화, 또 이 디지털 사회가 변화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마치고 지금도 물론 진행 중이긴 하지만 먼저 이런 4차 혁명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루치아노 플로리데가 기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닐 거센필드 교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뭘로 이루어졌나요? 물질 세계잖아요. 원자의 세계잖아요. 아톰의 세계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고, 여러분들 인터넷 세계는 또 인터넷 세계가 따로 있죠. 여러분들 메일 쓸 때 다 아이디를 갖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유명한 인터넷 쇼핑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갖다 준다고 해서 뭐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너무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그거 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동네 슈퍼에 가든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서 와야 되는데 돈을 주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기 집 책상 위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끄적끄적 했는데 자기 문 앞에 다음날 현물로 옷이 들어와 있고 식재료가 들어와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단지 손가락 클릭 몇 번 했을 뿐인데 내 눈앞에 실물이 딱 안겨지잖아요. 지금은 이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고 희한한 세상인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물질 세계, 우리 현실 세계, 우리 이 물질이 구성되어 있는 세계가 이루어진 정보, 아톰의 정보가 훨씬 많죠.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정보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 공간,
디지털 세계, 그걸 비트라 그러죠. 비트의 세계의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질 세계의 정보의 총량하고 인터넷 세계에서 있는 정보의 총량이 아톰과 비트의 정보의 총량이 일치되거나 비등해지는 그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적 정보, 특히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나 집에 옷이나 뭐 자기 봤던 책들 정도 있고 신었던 신발 정도 집에 좀 남아있겠죠. 근데 인터넷 공간에 가보면요, 아마 거기 남아있는 정보 총량보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들, 댓글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의료 기록들, 물론 보안이 걸려 있겠지만 뭐 호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오히려 인터넷 세계에 더 많습니다. 오히려 페이퍼로 돼 있는 건 몇 장 안 돼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앞으로는 오히려 인터넷 세계의 정보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쪽 세계의 정보가 맞느냐, 이쪽 세계의 정보가 맞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경계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가 가상 공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현실 공간인지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으로 손가락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식재료가 도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변화. 조금만 넘겨줘 주실래요? 이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닐 거센필드라는 3D 프린터라는 거를 지금 개발해서 저거를 이제 보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3D 프린터는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 컵을 주문하려면 이 커피잔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좋아요. 이거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이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3D 프린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전자레인지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집에 다 프린터를 한 대씩 갖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제가 딱 클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 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전화기에 뭘 보내주듯이 우리 집 컴퓨터에서 뭘 보내주듯이 그 디지털 정보를 쏴줘요. 그럼 우리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 이런 컵을 만들어내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실시간으로. 물론 입금만 하면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을 거고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직접 내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내가 잘 아는 단골집 찻잔 파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사면 되지. 뭐하러 그 뭐 프린터식이나 하면서 그걸 해? 아니요. 이제 의미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인터넷 공간에 모든 우리 사물들,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그 정보들이 전부 다 인터넷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나의 인체, DNA 염색체 정보가 통째로 디지털화돼서 USB 메모리 카드 하나에 다 들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이걸 어디다 놔둘까요? 보관을 어디다 할까요? 인터넷상에 보관을 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연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무서운 수준이죠.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뭐냐? 그 구체적인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는 뭐 만화 영화에서 봤던 로봇,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이미 사물 인터넷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집에 난방 켜고 들어가기 전에 불 켜놓고 또 가스불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 고양이, 애완견 밥 주는 거
그것도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직장에 있으면서.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 난방시설, 우리 고양이 밥 주는 거, 또 냉장고, 또 보안시설, 전부 그게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디지털 신호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문제 있으면 서로 기계끼리 서로 교신하다가 나한테까지 알려주는 거죠. 우리 집 창문 제대로 안 닫혔다. 나오면서. 아니면 가스가 안 잠겼다. 아니면 고양이가 어디 아프다. 빨리 집에 가봐라. 아니면 또 갈 필요도 없죠. 또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 하면 되니까요. 그 모든 사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물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잠깐 지금 뭐 기술적으로 안 됐지만 이렇게 포인터 보면 넘기는 게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물들끼리. 그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얘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줘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면 자기네끼리 얘기해주고 지금 컴퓨터가 잘못됐어. 아니야 지금 전등이 잘못됐어. 하면서 그걸 교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가상 증강현실 여러분들 아시죠? 가상현실 VR이라 그러죠. 그 이상한 큰 안경 써서 막 하는 거. 엄청난 어려운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미리 사람 몸에다 대고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그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서 미리 실제 장기처럼 그것을 만져가면서 수술 연습을 하고 실제 수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가상현실에 도움을 준 거죠. 여러분들 이 가상현실은 예전에 영화 아바타로 우리한테 유명해졌죠. 그게 한 20년 됐나요? 그 후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시리아 사태 보셨죠? 시리아 문제.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애기들이 보트 타고 가다가 막 바다에서 빠져 죽고 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유엔에서 빨리 개입을 해서 빨리 이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각국의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국 유엔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서 그 시리아 지금 국내의 문제 그 참상들 있잖아요. 무차별 폭격, 애기들이나 부녀자들이 죽고 노약자들이 그냥 현장에서 아무 죄도 없이 죽고 하는 그런 끔찍한 지옥 같은 상황을 VR로 다 찍어서 거기 각국 대표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한 거죠. 바로 내가 마치 시리아 내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 다 한번 그 체험해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죠. 그거는 가상이지만 가상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거기 없을 뿐이지 실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찍어서 가상 현실로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겪어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막연히 신문으로 보고 뉴스에서 봤을 때는 먼 남의 일 같고 뭐 그러려니 사람이 죽어가도 뭘 그러려니 하다가 제가 직접 가상현실 체험 한번 해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리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하는데 속도를 냈다 그러죠. 어쨌든 이 가상현실 기구의 기술의 어떤 활용성은 말도 못하게 크죠.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미 다니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미 이거 합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아마 서울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게 될 도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전 세계에서 또 손꼽힐 만한 스마트 시티 굉장히 똑똑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또 여러분 교통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 안에 통제소에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죠. 뭐 하나가 잘못되면 그죠? 바로바로 신호가 오게 돼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호 체계가 어떻습니까? 서울시 전역이 다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신호 체계가 어떻습니까? 수도, 가스, 전기 다른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도입도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빠를 것이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자 지금 차 몰고 오시잖아요. 가다 서다 하면서 내뱉는 배기가스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그게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달리해서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다 서다가 하지 않고 그냥 쭉 가다가 꼭 필요한 데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화석 연료를 덜 쓰게 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장담컨대 10년 안에는요, 우리 운전하는 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그 서킷에서 경주용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만 스포츠로 하고 일반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만이 다니면서 버스처럼, 지금 지하철처럼 하는 거죠.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좀 더 앞서 나가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화성 식민지개척이라고 우주 개발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따가 잠깐 영상, 관심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부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이론으로 과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까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막연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뭐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 한 가지 더 붙이면 나노 생명기술,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이러한 이외에도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런 기술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음 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다른 강좌나 강연에 가면 딥러닝이라는 것을 많이 열심히 잘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할 얘기들이 많아서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공무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 알려줘. 치킨 배달시켜줘. 치킨집 소개해줘. 하면 어떨까요? 그냥 입력된 대로 우리 집 제일 가까운 동네에 뭐뭐뭐뭐 치킨에서 똑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똑똑해서 알아서 그런 걸까요?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대답하도록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무능이죠, 인공지능이라기보다도. 그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인데, 지금 딥러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해졌다는 게 왜 똑똑해졌냐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이 친구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치킨집이라는 치킨집, 상표라는 상표에 있는 모든 시장 바닥에 있는 치킨집까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이 볼 때 그 데이터 중에서 제일 판매량이 높고 가장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걸로 해서 그 찾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가 수서죠. 아니면 서초, 아니면 저쪽 강남, 저쪽 용산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많은 치킨집 데이터가 모이겠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 속에서 더 정확한 가장 맛있는 치킨집, 가장 인기가 좋은 오늘 현재 그걸 찾아서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요. 그렇게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간이 일일이 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똑똑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 볼까요?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사진이 있죠. 201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친구들 많이 하는 페이스북 같은 거잖아요. SNS에서 인공지능에서 저렇게 치와하고 머핀, 빵 쪽에 있으면 저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 치와와 하나 입양하고 싶은데 치와와 사진 좀 보겠다 한번 딱 치면 난데없이 치와와 사진이 인터넷에 뜨는 게 아니고 머핀 사진이 뜨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그걸 식별을 하게
어려웠던 거죠. 우리가 봐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사실 시력 안 좋은 분 뒤에서 보면 모를걸요. 또 옆에도 마찬가지죠. 고양이하고 아이스크림하고 헷갈려서 엉뚱한 걸 꼽아내고 그러죠. 그런데 2015년 그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요, 이식률이 90%가 훨씬 넘어요. 우리 인간이 상으로 식별하는 게 한 92%, 91%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거의 95%가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보면 잘못 본다, 내가 잘못 봤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잘못 보는 일이 없어요. 거의 100%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저게 아이스크림하고 치와와 머핀 구분하려고 저 기술 개발할까요?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저 사람들이 아마 영상 진단학과에서 아마 암 판독하는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 종양 발견하는데 오차가 있을까요? 저 인공지능이? 인간 영상 진단학과에 인간 의사가 봤을 때 그 판독률이 69%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굉장한 수준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맞추는 거죠. 이게 암인지 아닌지.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를 식별하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가동시켰더니 어떻게 86%까지 끌어올립니다.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인간을 앞서는 거죠. 인공지능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진 판독하듯이.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인간 의사하고 인공지능 의사하고 다른 검증을 하면 어떨까요?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계 인공지능을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인간이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강연을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강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카이스트 박사도 아니고 스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영화에서 봤던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기술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죠. 저런 시대에. 과연 인공지능을 믿는 게 맞는지, 그래도 인간 의사를 믿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맛있겠네요. 어쨌든 다음, 자,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 하나만 더 보탤게요. 우리 교회 이제 부처님도 계시지만 우리 해인사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징이 뭐죠? 다른 부처님하고 뭔가 다르다 느끼는 특징적인 게 수인이죠. 수인. 누가 봐도. 그죠? 예전에 인공지능 같으면 사진 딱 보여주면서, 비로자나 부처님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 딱 하면 저런 사진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네,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해인사 불상이 아니라 다른 불상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한참 찾다가 모르겠는데요. 또는 석가모니 이렇게 바보 같은.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좀만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바로 강의 한 번 받으면 그거 비로자나 부처님인데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비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2015년 이후부터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공간에 수백만 장의 비로자나 부처님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인사 부처님도 있을 거고 다른 절의 부처님도 있을 거고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비로자나 부처님이 100만 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0만 장도 더 되겠죠. 그 데이터죠. 데이터를 갖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공통된 특징을 잡아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누가 봐도 수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도 달라지고 형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도 손가락, 손 모양만 딱 보고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사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때려 맞추는 건데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가 있죠. 이건 90% 확률 이상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공통된 패턴 때문에. 그 공통된 패턴을 찍어내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가는 게 딥러닝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공지능이 학습한다고 표현해요. 인공지능이 공부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자, 다음요. 자, 또 재밌는 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짐승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영상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우리 이 정도 제품까지, 이 정도 로봇까지 만들 수 있다고 자랑 삼아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근데 댓글이 막 달려요. 아, 참 잘 만드셨네요.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인간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아세요? 저거 로봇 학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말도 못한다고 좀 불쌍하게 저렇게 애써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발로 막 걷어찼다 이거예요. 보기 불편하다. 학대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안쓰럽죠, 보기에도. 괜찮은가요? 어떠세요? 예? 안쓰럽죠? 왜 안쓰럽죠? 저 기계인데? 동물 모양 때문에 그럴 건가요? 그런 것도 말씀되겠네요. 왜 안쓰럽죠? 내가 이렇게 때리면 안쓰럽나요, 지금 각자가? 왜 안쓰럽죠? 생물은 아닌데 생물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저런 로봇을 내가 한 일주일만 같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방에서 쓰거나 내 집에서 쓰면 또 어떨까요? 더 애착이 생기겠죠. 그 친구가 와서 야 어디서 잘 구했네 하면서 발로 툭툭 차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벌컥 나겠죠. 야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이 기계인데 로봇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제는 저 기계에 생명이 있느냐 마느냐, 생물이냐 아니냐, 로봇이 대단하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는 저런 존재를 보면서도 연민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저런 형상을 하고 생물처럼 움직이고 다니고 우리 옆에서 시중도 들고 비서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할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쥐어박아도 될까요? 기계니까? 문제는 그 기계가 영적이어서가 아니고 종교적이어서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이 이미 그 기계에 닿아서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또는 애착을 느끼고 귀여워한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 파로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는 이제 양로원에서 이렇게 노약자분들 또는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이렇게 케어해 드는 로봇이에요. 물개 모양을 한 로봇인데 되게 귀여워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파로하고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손주처럼 로봇인데 인간처럼 말도 걸고 같이 막 아파하고 또 막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로봇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생긴 거고 어디에 지금 가 닿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닌 기계에다가 닿아서 인간하고 똑같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고민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죠. 또 스님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자체, 아까 말했던 딥러닝 기술 자체의 문제라면 그거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모셔오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훨씬 더 전문가들이고. 근데 그건 더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완벽하게 아마 인간하고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 언제든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기계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가? 아니면 또 기계도 아닌데 그럼 또 인간처럼 또 애지중지 해야 되나? 비싸니까? 이러기도 답답하고 저러기도 답답하고. 근데 인간은 분명히 애착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들 중에 자동차 아끼시는 분들은 막 자동차에 혼자 말 걸기도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아니어도 내비게이터가 아니어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다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좀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벽돌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우리 저 동네 오락실 조그마한 데서. 이거는 인공지능을 아까처럼 학습을 훈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너 한번 벽돌 깨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의 저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형편없을 거예요. 그래도 얼추 쫓아가지만 계속 놓치죠. 옆으로 다 흘러가죠. 탁구처럼 받아치지 못하고 다 흘러가요. 그냥 그저 그래요. 다 놓치네. 거의 뭐 어린애가 하는 수준. 그 다음에 120분 정도, 2시간 정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아까보다 좀 훨씬 좀 나아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학습을 한 인공지능 딥러닝의 수준. 이거는 거의 저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친구가 능력이 향상이 되죠. 아주 잘하죠. 그러다가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늘려줘. 240분, 4시간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얘가 어떤 정도까지 발전을 하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뭐 이제 거의 놓치는 게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친구가 점점 창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빨리 움직이고요. 보세요. 저 왼쪽만 지금 깨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저렇게 저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나르파라고 미국 그 국방성에서 주최하고 있는 로봇 경연대회입니다. 볼륨 좀만 낮춰주시고. 됐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전 세계에 있는 대학에서 로봇 경진대회를 여는데 재단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 대신 들어가서 불도 끄고 이번에 일본처럼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들어가서 재난할 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2016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저 로봇의 수준이라는 게 저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되게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보세요. 지금 쓰지도 못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해. 안쓰럽죠. 완전 코미디 같잖아요. 바보 같고. 딱 저 정도 레벨인데 다음 볼까요? 2016년도 인공지능 딥러닝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2017년 민간 회사에서 만들어낸 로봇의 수준입니다. 뭐 두 발로 서 있기 힘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유압 밸브를 써서요. 저렇게 인간보다 더 자유자재로 심지어는 이렇게 공중제비도 놀고 있죠. 이게 완만하게 개발되고 완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16년 기점으로 해서 저렇게 비약적인 수준으로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인공지능 딥러닝 때문에.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도 그렇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인공지능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저 딥러닝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 얘기가 확 늘어난 거죠. 저도 20년 전에 논문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로 논문을 썼다가 제가 아마 딥러닝이 아니었으면 저도 다시 여러분들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딥러닝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 논의가 커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소환 당한 입장이 된 거죠. 다음 볼까요? 이거 지금 재작년 이제 2019년도 뭐 이제 뭐 거의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전문 회사에서 저걸 지금 자유자재로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저 회사를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여튼 뭐 지금 변화가 이래요. 좀 봅시다. 다음 영상 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라고 그래픽 전문 회사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차할 때 보면 삑삑삑 소리 나면 뭐죠? 사물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된다고 삑삑삑 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지금까지 센서는 마치 우리가 장님이 이렇게 더듬듯이 뭔가 물체가 다가오면 그걸 인식해서 삑삑삑 눌려주게끔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장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툭툭툭 쳐서
거리를 감지하듯이 보이진 않지만 느낌상 뭐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 볼까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운전자의 도움 없이 도로 주행을 하면서 신호등도 식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럼 어떻게 사물들을 인식하고 저렇게 다 피하고 다니느냐. 우리 지금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더듬어서 센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될까요? 사람처럼 아까처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되죠? 정확하게 봐야죠. 저 지나오는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신호등인지, 아니면은 예기치 않게 떨어진 화물인지, 그걸 실시간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운전자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거를 다 식별해내는, 사물을 인식해내는 기술, 저게 지금 딥러닝 기술 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을 채용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듬는 방식이 아니고 매 순간 밀리세컨드 단위로 다 찍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 보는 사물, 순간까지 다 포착해내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인공지능 딥러닝이 생겼으니까요. 앞으로 더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누굴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졸기도 하고요. 딴짓하기도 하고요. 피곤하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실수가 발생할까요? 최근까지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테슬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토픽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대. 이건 거의 해외 토픽감이 될 거라니까요. 그 반대로 인간이 운전하다가 주의를 태만한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똑같은 질문 또 되죠? 인간 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인공지능 의사를 믿으시겠습니까? 같은 또 질문이 또 되죠. 인간 운전자를 믿으시겠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까지 차 타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뒤쯤 될까요? 10년 뒤쯤? 여러분들한테 옵션이 주어진다면,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이야 당연히 그래도 인간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달라질걸요. 고민하기 시작할걸요. 아마 고민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는. 당연히 그 운전기사 아저씨 전날 피곤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거의 완벽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더 신뢰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지점인 거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점은. 자, 다음 볼까요? 우리 갈 길이 엄청 먼데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네. 자, 빨리 갑시다. 어쨌든 사물을 인식해요. 자,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기계들만 지금 그렇게 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단지 인공지능만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혁명적으로 폭발적으로 뭐가 또 변하고 있냐면 생명공학,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넷 전문 회사인 디지털 회사인 구글에서는요.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죽음까지도 자기네가 정복하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인간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황당하죠.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뭔 잠꼬대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구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무슨 바본가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볼까요,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독립적으로 광고 같지만 제 연재를 따로 보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전자를 마음대로 교정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가족력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나 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또 치매가 항상 그게 가족력처럼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 치매를 유발하는 특정 염색체만 가서 과외로 잘라서
이어낸다는 기술이 지금 개발된 거죠. 근데 그게 비싼 기술이라고요? 아니요.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유전자 과외 기술입니다. 중국에서 허진쿠이라는 교수가요, 2018년도에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될까요?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가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에이즈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전 형질 때문에. 그러면 그 허진쿠이 교수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에다가 손을 대서 치매나 에이즈가 걸리지 않을 아기를 미리 설계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신도 아니고 끔찍하잖아요. 왜? 그게 동물이나 다른 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인간 한편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금지하고 있었고. 근데 그 허진쿠이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학교에 나와서 자랑 삼아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행방이 묘연해요. 중국에서 실적법 위반으로 실형이 지금 내렸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지금도 누군가는 시작했어야 될 일이라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그게 바로 유전자 과외 기술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이분이 바로 제니퍼 다우나 교수인데 제가 이분을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노벨 화학상 수상자잖아요. 공동 수상자잖아요. 여성으로서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이 유전자 아까처럼 말 그대로 과외 기술 선천적으로 내가 선천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그 유전자를 교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개발한 사람이 저 제니퍼 다우나였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작년에 수상했어요. 다음은요. 속도를 좀 내.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화, 늙게 되는 세포를 또 교정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뭐 키를 크게 만든다든가 또 과체중을 없게 만든다든가 이 모든 내가 생각하는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인자들을 다 교정 가능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인간이 됩니까? 너무 완벽하게 보면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미래의 그 가타카라는 영화처럼 그런 애기들이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볼까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올림픽 끝나고 세계대학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면 뭐 하죠? 도핑 테스트라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도핑 약물 검사하잖아요. 저 친구가 이상한 약물 먹어갖고 힘이 갑자기 좋아져서 금메달 딴 거 아니야? 이거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약 먹어갖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 도핑이라고 그래서요. 염색체를, 유전자를 미리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게끔, 내가 근육이 더 세게끔, 내가 뼈가 더 세게끔, 내가 더 운동력이 좋아지게끔, 폭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약을 안 먹어도 어떻게 한다? 특정 유전자, 근육 강화하는 유전자, 힘을 내는 유전자만 가서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 도핑이라고 그러죠. 유전자 도핑, 약물 도핑이 아니고 유전자 도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디자인해서 태어난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약물 먹은 적도 없고 난 원래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어. 근데 내가 건강한 걸 뭐 어떡해.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럴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현실로 됐죠. 유전자 과외 기술 때문에. 다음 넘어갈까요? 자, 또 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쭉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세계가 어디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연히 앉아서 그냥 영화 관람하듯이 볼 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때 영화 같은 거, 이거 영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요? 화성에 미국을 대표해서 화성에 민간 우주를 쏘아 올려서 화성에 가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 우주선 한번 쏘아올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돈을 덜 들게 하면 보낼 수 있다 이거죠. 갈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끽해봐야 몇 명 못 보내잖아요. 그럼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뭔데? 우주선 화성까지 보냈는데 제가 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때 그 비용이 전체 우주 예산 비용의 어떻습니까? 10분의 9가 그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셨잖아요. 날아갈 때 그 추진 로켓 연료에서 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로켓은 여러분들 바다에다 폐기하잖아요. 그냥 그 무거운 거 달고 막 화성까지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그 자기를 땅바닥에서 올렸던 추진 로켓은 바다에 인도양에 폐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탐사 비용의 10분의 9가 다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를 다시 쓰면 안 될까요? 다시 재활용하면 버리지 않고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 쏘아 올린 걸 다시 이거는 다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안해낸 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 사업에 손을 내면서 쏘아 올린 다음에 그 로켓을 고스란히 발사했던 그 지점으로 착륙시키는 기술을 계속 말아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최근에 성공을 한 거죠. 한번 보실까요? 스페이스X라는 민간, 여러분 나사 아시잖아요. 나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이분이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고요. 지금 우주 개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어제가 나라는 저렇게 로켓 발사 과정도 힘들어하죠. 우리나라도 좀 성공시키는 게 안 됐죠. 근데 나로 우주 개발 사업하면서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른 로켓을 볼 때처럼 익숙한 영상일 거예요. 로켓을 저렇게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서 우주선은 화성이 됐든 달이 됐든 다른 데로 보내고 저 추진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게 기술인 거죠. 버리지 않고. 우주선을 분리해서 날려보내고 이제 추진 로켓을 회수해야 돼요. This is bad. This is bad. 원래 발사 장소에 저렇게 몇 센티미터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착륙시키잖아요. 그래서 저 로켓을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있어. 몇 번이고. 그러면서 우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 우주공간에 우주정거장 떠 있잖아요. 거기다가 택배를 보내주고 있어요. 저 기술로. 거기 우주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에. 그 걔들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생수랑 뭐랑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비싸도 이전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싸겠죠. 그 사업으로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단가가 세겠잖아요. 내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이것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더 발달했죠? 세상이 천지가 개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뿐만이 아니고 밖의 기술들도.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코로나로 한번 돌아올게요. 지금 보니까 사망자가 지금 열흘 전에 벌써 200만인가에 300만을 한번 돌파할 것 같아요. 끔찍하죠. 지금 이게 WHO 화면인데요. 다음 볼까요? 다음 볼까요? 지금 여전히 미국이 가장 높고요. 다음 볼까요? 지금 근데 백신은 많이 보급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저 짙은 색깔이 지금 그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유럽도 많이 돼 있고 그렇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하얀 곳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사망자. 저 색깔이 없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리는 안 됩니다. 사람 살지 않는 곳. 사람 살지 않는 동네만 저렇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잠깐만 뒤로 갈까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죽지 않는 땅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땅이 없다고요. 300만이 죽었잖아요. 300만이. 거의 세계대전 끝이잖아요. 전쟁이 나도 이만큼은 죽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내가 이중충격을 얘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세상이 지금 천지가 개혁하고 있고 또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한 5년은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으로는 어떤가요?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모든 게 올스톱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있었던 과학기술도 개발이 중지되고 모든 교류도 스톱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하고 있잖아요. 업무들도 재택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학교 수업도 어떻습니까? 전 교생이 한반 전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수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 보고 안 되는 나라에서 가능합니까? 또 불과 5년 또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만 해도 진짜 그렇게 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겠지 했는데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애들 입시는 어떻게 할 건데? 가면 바로 또 전염되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서울 시내에 코로나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뭐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뭐 하죠. 뭐 어쨌든 정리는 되겠죠. 어떤 형태든 간에. 하지만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첨단 기술의 진전과 디지털, 데이터로 기반한 이런 큰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마치 불 붙듯이. 더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렇죠? 비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환경은 더 커졌고요.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제품 하나 사더라도 마트에 가는 것보다도 당장 뭐뭐 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더 쉽게 받아보려고 그러고요. 방역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정보들이 무기 중심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빅테의 세상과 아톰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빅테의 세상, 온라인의 세상,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들이. 근데 그 변화가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지금 세상은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 거죠.
뭐 우리 한번 돌아보면 그죠? 우리도 지금 뭐 그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저 멀리까지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재밌는 분석이 이런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또 온다고 합니다. 아무라죠? 이 코로나가 퇴치도 되기 전에 한번 볼까요? 다음 볼까요? 이 3년 이내에 바이러스가 또 발생한다 그래요? 다음 볼까요? 이 근거가 뭐냐? 지금 보면요, 그간의 역학을 준비하고 뒤에요? 예, 죄송합니다. 뒤에요? 이런 방역 또는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제가 지금 이거 안 보이네요? 4년도 사스, 에비앙, 그 조류 독감이죠. 스와인이라고 돼지 인플루엔자를 얘기하는 거죠.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다시 또 에볼라가 2018년에 재발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주기가 어떻게 돼요? 다 2년 주기로 다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만큼 치명적이진 않았는데 나름 그때 메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얼마나 전국이 시끄러웠어요. 공포에 떨었고. 그런 지금 코로나만큼 치명적이진 않았을 뿐이지 그때도 그때만큼 시끄러웠고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끔찍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만큼이나 더 치명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느껴서 그랬지. 전 세계적 바이러스가 2년, 3년 주기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앞으로 또 2, 3년 내에는 갑자기 바이러스가 발병 안 할까요? 옛날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는 벌어질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무로 이름만 또 바뀌어서 또 우리는 비대면에 놓이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껴야 될 거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또 올스텝 될 거고 여러분들 법회도 중단될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그렇죠? 우리 종단에서는 포교, 교육, 불사들 모든 게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또 터지면 또 이렇게 또 막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손 놓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까 제가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또 2, 3년 시간밖에 없다는 거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올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그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제가 여기 온 이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거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아까 강연 초반에 뭐라 그랬죠? 첫째도 데이터, 두 번째도 데이터, 세 번째도 데이터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다음 볼까요? 자,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데이터 확보를 빨리 잘했기 때문이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는 시기 질투했는지 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면서 확산과 발병을 막았잖아요. 그 윤리적인 문제는 두 번째 논의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데이터 확보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데이터 없었으면 못해요. 근데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금 그래도 좀 방역 당국에서는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거죠. 실제로 캐나다의 블루닷이라는 회사는요, 작년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말 이름도 듣기 전에 1, 2월에 이미 아시아에서 비행기 항공권 탑승권의 발급 현황만 보고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발표회까지 했어요. 심지어 학회에서.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왜? 아까 보시면 2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냥 이렇게까지 치명적일 줄은 몰랐죠. 전 세계에서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죽을 줄은 몰랐죠. 그냥 의뢰 2, 3년마다 한 번씩 발병하는 그냥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블루닷이라는 회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회사죠. 의료 데이터 분석 회사죠. 그걸 갖고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그 대규모 팬데믹을 미리 예견도 하고 미리 경고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었죠. 사소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지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은 데이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마치 우리 혈관, 인체에 우리 피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을 돌리는 모든 혈관과 같은 역할,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볼까요? 앞을 우리가 다음을 기약한다는 것, 이거 여기도 보면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좀 아시는 회사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10대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 10대 회사들이 저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가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가요? 배 만드는 회사인가? 건설 회사인가? 아니죠. 전부 다 디지털 회사예요. 전부 다 데이터 기반 기업들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땅 파고 발전소 돌리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고요. 다 디지털 기업인데 전 세계 돈을, 전 세계 부를 저 기업에서 다 쓸어 모으고 있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기업 없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많죠. 다음에도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죠? 뭐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고, 여러분들이 잘 쉬는 기업들 요즘 유명한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데가 왜 유명한 거예요? 데이터 기반 회사들이잖아요. 몇 조 원씩 벌어들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돈을 벌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뭐 데이터 좋아, 데이터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좀 뭐 생소한 단어를 쓰네. 플랫폼. 아까 뭐 우리가 구글, 다음, 네이버 다 이게 뭔가요? 검색 엔진들인데 이걸 플랫폼이라 그러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통발자, 통발이 뭐죠? 여러분들 그 시내가에서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통발 어떻게 하나요? 통발로 휘젓고 다니면서 고기 잡나요? 아니죠. 고기 잘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통발을 설치해 놓으면 다음날 가면 어때요? 그 안에 온갖 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냥 끌어올리면 되죠. 디지털 산업이 그래요.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통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고기들이 와 몰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우르르 몰려서 자기 데이터를 갖다 줘요. 왜? 거기 가입하면 뭐 주죠? 이메일 주소 주잖아요. 또 사진들 막 게시할 수 있고,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들 막 올리고, 자기 데이터 올리고, 내가 오늘 이런 음식 먹었다고 올리고, 나 오늘 범용사 갔다 왔는데 부처님 모습이 이렇다고 또 자신에서 막 올려주는 거냐. 여러분들 다 구글 직원들이죠. 페이스북 직원들이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죠?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통발에 계속 데이터가 그득 차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뭐 하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좀 말이 심한가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 가만히 설치해 놓으면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거기다가 자기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게 통발. 그게 플랫폼. 그러면 종단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모든 불자님들이, 모든 스님들이, 모든 일선 개별 사찰들에서 하는 법회, 교육, 포교, 종맹점 전체를 어떻게 하죠? 저 통발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통발은 누가 설치해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통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종단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포교당을 하나 차린 스님이다 하더라도 사람도 많지 않고,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도는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겠고, 불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또 불자가 있다 하더라도 60대가 많은지 50대가 많은지 30대가 많은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종당에서 그 데이터만 확보해 주면 내가 어느 지역의 주지로 갔든 데이터 딱 보면 내 포교 전략이 나올 수 있잖아요. 60대가 많으면 60대 어르신들에 맞는 포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30, 40대가 많으면 30, 40대 눈높이에 맞는 포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막연히 어떻게 뭐 신도님들 오겠지 했다가 어떻게 하죠? 결국 다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발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돼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잖아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분들 그 시안을 제가 잠깐 봐서 도움을 청해서 요걸 한번 받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뭐 딱 이런 거 다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할 때 여기 와서 직접 페이퍼에 적어서 나 초하루 법회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우리 동네 절에서 지금 무슨 법회 하고 있는지 쭉 봐서 초하루에 참석할 건지 보름 법회 참석할 건지 딱 정해요. 그래서 바로 저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동창금, 보시금도 바로바로 그냥 와서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로 다 그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스님들 법문 오늘 보일스님 이거 한다 그러면 꼭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강연료 또는 보시하고 법용사 주체로 그죠? 하고 집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하고 또 거기서 댓글 달고 앞으로 그런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오늘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에 많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집에서 안 계시고 일부러 날씨도 좋으니까 나오셨지만 다른 또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우리 이제 뭐 보일스님 누구 안에 다 스톱 다 입 다물고 각자 절에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어떻게든 그걸 뚫고 포교 활동도 해야 되고 교육도 벌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해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바이러스 왔다고 또 다들 위축될 게 아니고. 다음 볼까요? 저기 보셔. 저는 제 사진. 어떻게 저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법문도 저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날짜 정하고 또는 뭐죠? 초하루 법회 자기 보시하는 거 참석할 법회 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여러분들 어디다 해준다? 스마트폰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저런 걸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런 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저런 걸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게 전국 한국 불교 전체 표준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다음. 자, 이런저런 얘기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또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졌고 그럼 우리 불교는 뭘 해야 되느냐? 다음 뒤로요? 뒤로. 자, 한번 불자님들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저게 무슨 말씀이시죠? 붓다의 마지막 유훈이죠. 열반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입적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궁금했던 게 스님 세존이시야 다 좋은데요. 돌아가시면 이제 스님 장례는 어떻게 지낼까요? 뭐 이런 얘기들 궁금하잖아요. 며칠을 지내야 될 건지 뭐 오늘 또 어쨌든 큰 이제 행사가 열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열반을 하시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큰 이제 일을 또 치러야 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됐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 수행승들 너희들은 뭐다? 일체 장래에 관여치 말고 너희들은 하던 대로 수행만 열심히 하라. 나의 장래 일체는 누가 할 것이다? 신심 있는 제가자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관여치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미워서요? 스님들이 미워서? 스님들이 장래 잘 못 지낼 것 같아서? 아니죠.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저거죠. 세상은 신속하니 불방해라라.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니 화살처럼 지나가니 너희들은 불방해. 게으를 시간이 없다. 다른 거에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왜? 나애가 지금 살아계실 때 했던 모든 나르마, 법문, 설법도 세상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르침이 돼버리거나 오래된 전통이 돼버리거나 시대와 맞지 않는 가르침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그 시대에 맞는 언어와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혁신하고 쇄신하고 그에 맞춰가면서 다르마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처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설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 땅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님들이 할 일은 그 당시에 끊임없이 붓다의 가르침 유훈을 갖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먼 훗날까지 몇 천 년 뒤에까지 몇 세기
뒤에까지 이 사바세계에서 불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죠? 끊임없이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유 방식으로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새롭게 소개하고 새롭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례한다고 한눈 팔지 말고 그건 시신 믿는 불자들이 할 거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하던 대로 치열하게 정신하라 이거야. 이유는 뭐다? 세상이 또 변해버릴 거니까.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도 그러다 보면 옛날 내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걸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죠? 현실과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낡은 가르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유 방식과 언어 방식에 맞지 않아가면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언어로 그 다른 말을 재해석하고 항상 소개할 수 있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세상이 변화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의 도리를 제1진리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냥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변화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그냥 변화하는구나, 뭐 늘 그렇지 뭐 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고통만 양산될 뿐이고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우리 공동체의 고통, 국가적인 고통, 지금 전 세계적인 고통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집단적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주목하고 우리의 나름의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또 영원히 낙오되고 또 불교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 시대에 자라난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어린애들한테 아까 같은 소박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도 나 병원에 갔는데 인공지능 진단 결과는 이런데 내가 우리 가족 주치의라고 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내가 이 질문을 엄마한테 드리는 이유는요, 엄마는 부처님 법을 다 오래 법당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 줘야죠. 근데 난 인공지능 같은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같은 거 몰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지금 이미 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불방일 하라는 거 이게 붓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도 여기 어렵게 오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형태의 세상에 변화하는 거에 대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주목하고 관심 갖고 연민을 갖고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오셨고요. 다음 볼까요? 마무리하죠. 그래서 쭉 정리하면 지금 우리는 이중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한 골든타임이 2, 3년 이내에 또 바이러스로 또 고통받을 게 뻔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준비의 구체적 내용은 그런 통발, 종단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과거에 이제 한 3개월 전에 종단협회에서 총무원장 스님 앞에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다음에 오는 변화에 우리가 대비하는 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조용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종단 차원의 데이터 기반 불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좀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드립니다. 자, 어떻게 좀 이제 세상의 변화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실감이 와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오셨다면 또 우리가 또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누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누가 화성에 가서 인간들이 살 걸 준비한다고 상상했겠으며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겠으며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조작해서 나온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형상이 우리보다 훨씬 잘난 인간들이 태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10년, 2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우리 생전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 생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쭉 장황하게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오늘도 아니에요. 불과 다 2, 3년 지난 이야기들입니다. 많게는 5, 6년 지난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더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미국도 코로나를 미국이 경험해봤으면 미국이 저렇게 됐을까요? 유럽이 저거를 먼저 경험했다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저게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총체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아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팬데믹,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도 지금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유전자 가해기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옆에 인공지능, 내 옆에 이상한 인간종, 유전공학으로 태어난 애기들 주변에서 막 이제 막 돌아다닐 건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집에 있는 스피커하고도 지금 얘기하는 세상인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잖아요. 뭐 스피커들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막 그 친구 같잖아요. 막 괜히 애착 생기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이 시대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제 얘기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어찌 보면 위기만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라는 건 뭐죠? 어차피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아져 버렸고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타 종교하고도 우리도 또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아졌다는 건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게 위기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못했다고 생각한 공동체나 개인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 베이스가. 이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시작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누구도 데이터가 없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앞서 나갈까요? 질문하는 사람이요. 먼저 이 시대의 변화에 관심 갖고 먼저 의문을 풀어보는 사람이요. 아까 그런 질문들. 소박하게 저처럼 아니면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깨달을 수는 있나요? 인공지능 붓다가 생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터무니없지만 그게 터무니없는 질문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질문이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시점에선 누구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나요? 스님들은 그걸 화두 삼아서 하죠. 선방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선생님이나 엄마 앞에 혼날걸요. 까불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엉뚱한 생각하냐고 그런 망상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 도입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왠지 아세요? 조선소, 자동차 이게 전 세계 나름 탑이기 때문에 근데 또 놀라운 건 어느 나라보다도 인공지능 로봇 도입이 빨라요. 지금 모든 생산 라인에. 그러면서 지금 해마다 계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있죠. 근데 비로소 그게 꼭 거기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트점에서 일하시는 우리 보살님들 또는 그게 다 대체 안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제 벌어지는 현실인데요. 그때 비로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인공지능 로봇보다 못한 게 뭔데 인간들이. 아니 내가 못한 게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새삼 도대체 그럼 인간이 뭐야? 나는 뭐야?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려운 발걸음에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각자 나름 이 시대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불자로서 또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이 변화하는 새로운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시대에 자기만의 질문 한 가지씩 갖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또 고맙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예, 질문 또 받기로 하고요. 예. 네, 뜨거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죠?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교들도 지금 신도 감소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제가 60이 좀 넘었는데도 지금
어디 가나 어느 종교를 가든지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벌써 젊은이들은 종교 왜 안 가냐, 그렇게 제가 종교 하나 가지면 어떠냐 그러면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검색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는 지금도 옷을 사려면은 오프라인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이렇게 시켜보니까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아까 오자마자 우리 본각 회장님께서도 그 백은희 회장님께서 스승님께서도 그런 질문 똑같은 질문 해주셨는데 아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까 구글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구글 신이라 그러죠. 구글 신. 구글 신이 다 알려주고 오히려 구글 신이 더 전지전능하고 나한테 내 일상이 더 가까워 있고 어려울 때마다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됐죠. 지금 이미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도 젊은 사람 입장이라면 절에 올까요? 교회 갈까요? 옛날 방식의 도저히 세상의 변화와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슷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전통시대에 했던 얘기들, 과거 농경시대에 했던 얘기들이나 반복하는데 내가 젊은 사람이고 나의 10대인데 내게 20대인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농경시대와 전통시대를 지탱했던 가치의 수준 갖고 젊은 사람들의 그렇게 톡톡 튀고 날카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연 이 종교적 틀 안에서 소화하고 감당해낼 수 있을지 저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저도 똑같이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승가대학 같은 데서는 급격하게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죠. 출산율이 감소했으니까 출가자도 당연히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급격히 탈종교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또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마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또 많이 출현하겠죠. 근데 그 신흥 종교라는 게 바로 디지털, 뭐 구글 신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꼭 구글은 아니더라도 그런 테크놀로지와 어떤 인간 영성을 결합한 형태의 그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종교적 현상들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정법을 믿고 여기 와 있고 신행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중요한지 말도 못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갈수록 정법은 사라져갈 것이고 또 이상한 형태의 삿된 사법들은 이제 횡행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형태의 디지털을 빙자한 명상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상도 스님처럼 애써 선방 가서 막 화두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뇌파를 딱 조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빨리 선정 비슷한 단계로 들어가면 그걸 또 깨달음이라고 또 막 호도하고 사이비 종교처럼 막 선전하고 뭐 몇 분이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이제. 의식 초월 체험 막 이런 것들 하면서 현혹시키면서 여러분들도 선정에 들고 싶습니까? 하면서 5분이면 됩니다. 이 기계만 쓰면 뭐 이런 것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 혼탁한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처럼 부처님법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존재들, 부처님의 제자들의 존재가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썩 아름답거나 긍정적인 예상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의 존재 또 부처님의 정법을 받아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계속 있는 한은 그래도 어쨌든 이 혼탁하고 아무리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정법을 위협하는 종교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지탱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또 긍정적인 희망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2개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질문 있으신 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꼭 오늘 내용 아니어도. 네.
오늘 내용은 그 수많은 얘기들 중에 좀 빨리 한다고 또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변화 양상들 보여드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달리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주제에 맞게끔 다른 주제도 괜찮아요. 이 변화와 관계해서 뭐 강연이 별로 시원치 않아갖고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용기 내서 하십시오. 우리 보살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자꾸 학인들 앞에 질문을 강요하는 게 버릇이 돼서 아무한테나 질문하라고. 이 데이터 시대가 되면요 또 뭐 좋은 것도 많겠죠. 꼭 무슨 디스토피아라 그래서 우물란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나마 또 그런 질문이죠. 왜 꼭 스님이 왜 불교가 꼭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긴 하지만 어떠한 종교보다도 그 다르마에 대한 이해가 공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형태의 커다란 변화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극히 몇 안 되는 전통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연기법을 일단 기본적인 우리 교리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됐든 또 다른 형태의 인간종이 출현을 했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리들랑 다른 사람들이 출현을 했든 간에 우리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 연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계 맺기,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마 불교적 아이디어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쭉 보여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이미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공학자들, 기술자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 딥러닝 기술 통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이런 거 들으시면 그게 가능해? 이 얘기부터 하실 텐데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이 올까? 또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나올 거고요. 이미 나왔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인간종도 맞춤형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고 태어났어요 이미. 그걸 얼만큼 일반화시키느냐의 문제는 그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죠. 근데 그것도 언젠간 또 되겠죠. 필요에 의해서. 문제는 그게 과연 될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길 가던 아시안들 혐오 범죄들 막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첫째 단순히 피부색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부색.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가속화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보고서. 주변에 누군가가 뭐 그런 아픔도 겪었겠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또 모든 아시안들은 다 그런 사람이다 해갖고 그냥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혐오 범죄를, 인종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단지 피부색 하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와 증오를 보일 수 있는 게 또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전체 큰 틀 속에서 한번 봅시다. 피부색 하나로도 그렇게 극단의 증오와 혐오를 보일 수 있는데 무차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어때질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의 맞춤형 아기들에 대한 우리 태도가 과연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볼 만하죠. 준비해야 될걸요? 너는 무슨 인종이어서 너는 무슨 인종이어서 차별하다 못해 이젠 어떨까요? 너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또는 너는 유전자 편집 악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면서 또 무차별 증오와 혐오가 어느 순간에 또 퍼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직시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성찰해야 된다는 시점이 된 거죠. 여러분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챗봇 상담 로봇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최근에 무슨 카카오에서 개발했다가 금방 철회했죠.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 로봇은 이런 로봇가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하거나 자꾸 상담을 못하니까 인공지능으로 그 애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테이 나와 딱 나오면 내가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 하면 그걸 다 들어주면서 데이터를 갖고 처방을 해주는 거죠, 이 친구가. 그럴 아주 좋은 목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모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게 출시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사업이 폐기됐어요. 왠지 아세요? 딥러닝 방식으로 돌리게끔 그냥 그 테이라는 로봇이 학습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갖 욕설과 온갖 인종차별, 성차별, 직장, 모든 형태의 혐오와 증오의 말들만 다 배운 거예요. 인간들이 상담한다고 그 테이를 불러내서 하는 게 다 그 거의 배설에 가까운 수준의 혐오와 증오와 그 부정적 구업을 다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테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배운 말이라고. 인간들이 쏟아낸 그런 부정적이고 혐오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말들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속어와 비어만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게 인간의 거울인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의 다른 개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거울인 거예요. 한번 사유해 볼 만하죠. 사유해 볼 만한 게 아니라 사유해야 됩니다, 이제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개발될 거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모든 인공지능 로봇을, 모든 생명체들을 그런 식으로 다 오염을 시켜버려야 되나요, 이제? 또 그걸 우리가 가만히 좌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엔지니어들이 지금, 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나와서 자신들 전문 분야 인공지능 얘기하고 이런 기술 얘기하다가 이제 뭘 얘기하고 있죠? 인간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수행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 또 반대로 종교인들, 철학자들, 사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공간을 누가 채우고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공학자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구루, 멘토, 스승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심지어는 인공지능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까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영성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자 할 일들을 안 하면 이제 그분들이 모자라다는 건 아니지만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한번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마이크 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글 신이 나타나면서 사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단적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데이터의 종단 중앙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옛날 불교 신문 연재에도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데이터의 그림자, 데이터의 이면, 데이터 독점, 더 나아가서 데이터 독재의 문제, 또 그게 국가 권력에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쭉 거기 이제 써놨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모든 거에 다 그런 이제 명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감시와 통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하긴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동 동선이 다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국가에서 개입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공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사적 이익을 때문에 도용될 가능성, 얼마나 그것들이 철저하게 비밀, 보안 유지가 되는 속에서 공적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숙한 시민의 깨어있는 문제제기, 감시 역할밖에
사실 방법은 없죠. 모든 것은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데이터를 종단 차원의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서 개인의 데이터들이 독점되는 걸 그 보안 장치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스님들의 또 역할이겠죠. 그걸 이제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또 하나로 집중해서 데이터가 독점되거나 독재화로 흐르는 건 그건 뭐보다 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무법천지인 상황,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은 더 위험스럽다는 거죠. 뭐냐면 사적 유용의 위험성, 또 돈과 권력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선점돼 버릴 우리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권력이든 간에 우리가 통제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기를 해버리면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또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없으면 규제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왜?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까 얘기했던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연재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을게요. 한 가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중앙 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라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항상 그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쎄요. 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마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의 동선 노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침해의 영역이 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공공의 안전 때문에 국가기관이 그 정보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 정해질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동체 안에 사회적 합의 또 공동체 성원 간의 어떤 공통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종단 차원에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회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 종회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형태의 종단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 성원들이 끊임없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게 하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서 막연히 그런 형태의 중앙 집중되는 데이터 편중 독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떻게든 제도적 경제 장치는 만들어야죠. 통제 장치는 그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뭔가가 세워지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거는 당연히 견인이 돼야 되고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위험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단 인식하는 그 자체 그리고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놔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적으로 유용될 위험이 더 크다. 그것도 물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형태의 위험성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감안해야 되는 문제라고 공감합니다. 예. 네, 결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덕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 있을 때 그 해답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배워서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식의 변화를 촉구해 주신 보일 스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